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경옥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더워졌는데요. 완전히 한여름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느라 참 불편하실 텐데 건강 잘 지키셔서 7월 도서관 개강 때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강좌는 인물로 읽는 중국사입니다. 중국 역사 속에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중국 역사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일단 3개월간은 고대로부터 해서 당나라, 송나라까지 일단 그렇게 해서 12회를 할까 합니다. 오늘 하게 되는 이 사마천을 비롯해서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 황제,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초안전쟁의 유방과 항우, 그리고 삼국지의 조조, 유비, 그리고 꾀주문이, 제갈량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고요. 또 저 밑에 내려가서 그 수나라 때 수문제, 수양제, 그리고 당나라 때 당태종, 그리고 이제 측천무후, 그리고 당현종과 양귀비,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당나라, 송나라까지 해서 그렇게 시비를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가급적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마천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원래 강좌에는 사마천과 또 한서를 지은 반고 가족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사마천만 하겠습니다. 자, 사마천, 성이 사마입니다. 사마천이 아니고요. 사마천. 생물연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원전 145년경에서 기원전 85년경 그 무렵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한나라 제7대 황제 무제 때의 사관입니다. 그리고 전설시대의 황제 여기 적혀놨는데 이 황제를 전설시대 이 황제를 중국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이 황제 때부터 해서 이 사마천이 살았던 한나라 무제 시기까지 약 3000년, 정확하게는 한 2600, 700년쯤 되는데요. 그 동안의 중국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쓴 역사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사의 아버지, 그리고 사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저 성자, 중국 역사에서는 이 성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국 그 유대 시인들 있잖아요. 이백하고 두보. 그 중에서 두보는 시선이죠. 신선할 때 선자. 그리고 이백이 시선이고요. 두보가 시성입니다. 그리고 왕희지 아시죠? 그 서예로 그 왕희지를 두고 서성이라고 합니다. 글씨 서성이라 하고요. 이 사마천은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일가를 이룬 사람으로서 사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마천에서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사기인데요. 이 사기는 중국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고요. 중국 정사하면은 중국 역대 왕조가 공인한 역사를 말합니다. 야사가 아니고 정사. 그 정사의 24사를 보통 말하는데 신원사 하는 게 있어요. 원나라 역사. 그 24사 중에 원사가 있는데요. 그 원사 외에 신원사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시키면 25사가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청나라 역사 그 초고가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그 초고가 청사고인데 그 청사고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또 26사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24사든지 25사든지 26사든지 제일 첫머리가 사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자, 이 사마천의 초상화입니다. 물론 뭐 상상해서 그렸겠죠. 자, 이 사마천은요, 그 가문이 대대로 이어진 사관 가문입니다. 사관. 자, 거슬러 올라가서 주나라 때, 주나라 왕실의 태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마천의 그 조상이. 그래가지고 쭉 이어져 오다가, 춘추 전국시대 때 이르러서 그 전통이 좀 쇠락했어요.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좀 끊어졌다가 쭉 내려와서 이 한나라 때,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다시 사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문의 전통을 정말 오랜만에 잊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마담은요, 굉장히 학문의 뜻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그 유명한 학자들한테서 학문을 배웠어요. 학문의 뜻이 있고, 자기 직업에 맞게 역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공자의 춘추라는 역사서가 있거든요. 그 공자의 춘추를 잇는 그 역사서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자료도 수집하고 이제 저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담은 자기 가문이 사관 가문이기 때문에 아들 사마천에게도 사관을 아마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 사마천은요, 10살 때 이미 중국의 그 어려운 고문, 어른들도 학자들도 읽기 어려워하는 그 고문을 줄줄줄줄 읽었대요.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20살 때 이제 그 천하를 이제 여행하는 그 길에 났습니다. 그냥 뭐 경치 좋고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 그런 것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장강, 양자강, 장강을 넘어가가지고 이제 강남 쪽으로 또 가고요. 또 뭐 강북으로 또 장강을 넘어서 또 강북 쪽으로 또 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옮기면서 참 많은 곳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옛날에 그 순임금이 순행 왔다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구이산에도 가보고요. 그 치수에 능했던 우임금이 묻혔다는 그 흔적이 있는 그 회계산이라든지 이런 산도 또 가보고, 그리고 초나라 출신의 그 황헐, 춘신군 황헐이죠. 전국시대 때 사공자에 속하는 그 황헐의 유적지에도 가보고, 그리고 또 이제 장강 남쪽으로 가가지고는 토사구팽, 이제 토끼를 잡고 난 후에는 그 토끼를 잡은 개를 삶아 먹는다 하는 토사구팽, 유명한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유용할 때는 막 그 하다가 그 사람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 그 토사구팽, 우리 팽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 토사구팽 사자성어의 유래가 되는 그 한신의 고향, 그 회엄이라는 곳에 가보고요. 또 이제 북상에서 그 옛 노나라, 그리고 지금의 산동반도죠. 옛 노나라 도성, 지금 곡부, 이제 그쪽에 가서 공자의 공묘도 가보고, 공자 그 후손들 사는 그 마을 공리도 가봅니다. 여러분 책에 그 역사책 이런 데 보면 공묘, 한글로 그냥 공묘 해놓으면 사람들이 무덤인가 싶어 해요. 공자의 무덤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공묘 하면은 공자의 사당을 얘기합니다. 그 혼동 없으셔야 해요. 공묘에도 가보고 공리, 공자 그 후손들 사는 그 마을에도 가가지고 그 이제 여러 가지 공자 시대 때 공자가 거처했던 집도 가보고, 공자 제자들이 머무르던 숙소도 가보고, 또 그들이 타고 다녔던 수레도 보고, 의복 뭐 이런 유물들을 또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쪽에 공리에 참 어른들을 만나가지고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공자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거기서 좀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는 그 옆에 이제 산동 쪽에 있는 제나라, 옛 제나라 도성, 거기도 또 가보고,
그리고 이제 그 맹상군이라고 아까 그 춘신군 황홀 있잖아요. 그 황홀하고 같이 전국시대 때 4대 공자에 들었던 맹상군, 아주 빈객들을 접대하기를 좋아했던 각양각색의 빈객들. 그래서 3,000명을 거느렸다고 하는 그 맹상군에 있는 그 봉지 설당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역시 맹상군이 참 빈객 접대하기를 좋아했다 하는 그런 사실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초안전쟁 때 항우와 유방 격전 벌였던 그런 곳도 가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팽성이라든지 또 폐현, 풍현 이런 지역 다 돌아보면서 거기 있는 어른들한테 많은 얘기도 듣고 자료도 수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나라, 옛 위나라 도성 대량 하면서 지금은 개봉입니다. 지금의 개봉. 그 대량 이게 이제 그 진시황 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그 전쟁을 할 때 이 위나라를 멸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강물을 끌어와 가지고 위나라를 그 도성을 강물로 에워쌌어요. 숨을 시켰습니다. 숨을 시켜가지고 그 위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런 아주 생생한 얘기들 이런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사마천이 이런 곳을 다 다니면서 그걸 또 다 기록합니다. 그 옛날에는요, 지금 아직 이 시대에는 종이가 발명되지 않은 시대예요. 종이는 한참 후에 후한 때 채륜이라는 환관이 종이를 개발했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그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죽간 또는 나무를 이렇게 세로로 엮어가는 목간 이런 데다가 붓으로 서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피가 많겠어요. 두루루루 말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 사마천이 뭐 배낭 같은데 뭐 보따리 같은데 메고 홀로 참 산길도 걷고 뭐 참 어려운 그거를 많이 했어요. 고독한 여행을 많이 했죠. 또 뭐 부자가 아니니까 노자돈도 적으니까 가다가 도적도 만나기도 하고 위험한 때도 많았고. 네, 그래서 저 여행을 최소 1, 2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역사를 보는 눈 이렇게 많이 길러졌겠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여행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작은 벼슬을 합니다. 낭중하는 벼슬. 저 낭중하는 벼슬은 그 낭관이라는 벼슬이 있는데 그 4등급이 있어요. 그 4등급 맨 마지막 그 말단 벼슬인데 어떤 거냐면은 황제가 궁에 있을 때는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국문을 지키는 시위 역할을 하고 황제가 이제 행차할 때는 그 의가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시위이고 경호원이고 아마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이 또 이 무제라는 황제가 굉장히 뭐 그 산천에 제사 지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좀 미신을 많이 믿고 그러다 보니 바깥에 많이 나가죠. 그러면 이 사마천으로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잖아요. 따라 나가가지고 텀텀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고적도 탑사하고 자료 모으고 부지런히 합니다. 그러다가 또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무제의 황병으로 서남 쪽에 있는 이익하는 건 오랑캐 이자예요. 그러니까 서남 쪽에 있는 소수민족. 지금에 말하면 사천지방 있잖아요. 사천성하고 운남성. 그 지금도 소수민족 많이 살잖아요. 그쪽으로 시찰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또 한동안 오면서 시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자료 얻고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에 20세 때 했던 중국의 동남부 그리고 이제 그 장안이 있고 하는 그 서북의 이제 중원 지역 그리고 이제 서남이 이런 쪽을 해가지고요. 중국 이 당시 한나라의 영토가 지금 우리 한반도의 한 16배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륙만큼 안 넓습니다. 무제가 굉장히 전쟁도 많이 해가지고 땅을 많이 넓혔지만 이때만 해도 아직 그 신강 있죠. 신강이라든지 내몽고 중국 북부의 내몽고 엄청나게 넓은 땅. 신장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티벳 이것이 아직 중국 땅이 아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한 16배 규모 그것도 엄청 크죠. 크긴 크지만 지금 보다는 작죠. 그 중국 대륙을 웬만큼 다니는 거예요. 이제 서남이를 탐방하고
돌아올 쯤에 갑자기 아버지 사마담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 사마담이 사관하니까 태사령이에요. 태사령. 여기 태사령이라는 것은 천문이라든지 역법이라든지 사서편찬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 분인데 이 사마담은 아까 학문도 뜻이 있고 굉장히 역사에 관심이 있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봉선이라고 있습니다. 봉선 해가지고 봉선의식, 봉선 제전 뭐 이래가지고요. 이 봉은 이거 태산 있잖아요. 태산. 그 산동생에 가면 태산이라고 있어요.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메이루다. 저는 그 태산에 가봤는데 그 태산에 올라가가지고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게 봉이에요. 하늘에. 그리고 이 선은 그 태산 내려와가지고 거기 이제 양보산이라고 좀 작은 산인데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땅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 천지에 제사 지내는 게 봉선의식이에요. 근데 이 봉선이 진시황 때 했었어요. 진시황 때 하고 그 후로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 절차를 몰라요, 아무도. 근데 이 한무제가 땅도 많이 넓히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이제 나라가 아주 번영하게 되고 안정되고 이러니까 뭔가 이 봉선의식을 하고 싶었어요. 이걸 하고 싶었는 이유는 내가 하늘에 명을 받은 정말 천자다.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다. 그래서 하늘을 대신해서 이 천하를 내가 다스린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선을 어마어마한 행사예요. 그리고 근데 이 사마담이 그 봉선이 꼭 참여하고 싶었어요. 꼭 참여하고 싶어서 이제 봉선을 이제 그 행렬에 이제 따라갔는데 가다가 병이 나가지고 낙양, 지금의 낙양, 하남성의 낙양 있잖아요. 거기서 막 와병하게 됐어요. 들어누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담이 자기가 기다리던 그 봉선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병이 더 위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남이를 탐방하고 사마천이 아버지가 위중하니까 황제를 먼저 배할해야 되지만 아버지부터 먼저 배할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유언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태사하면 사관, 태사 가문인데 내 대에 와서 이제 끊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네가 반드시 너는 태사직을 이어라. 그리고 내가 못다한 그 논절을 너는 완성해라.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제가 비록 명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그 기록들을 제가 잘 가하겠다고 완성하겠다고 이렇게 그 맹세를 합니다. 그때가 36살 때예요. 자, 이게 요거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죠. 돌아가고 이제 이 사마천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봉선에 봉선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한을 이제 그나마 그렇게 풀어줬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3년쯤 후에 사마천이 태사령에 오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태사되고 나서요. 그 사월의 업무 중에 하나가 역법도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만 해도 한 해의 시작을 음력 10월부터 했어요. 10월부터 한 해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마천이 그 건의를 해가지고 무죄가 그렇게 해서 역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정월부터 하도록 이렇게 역법을 개정합니다. 그러면서 막 수십 명의 그 전문가들을 붙여주고 아주 그게 큰일이에요. 이런 걸 보면 사마천이 굉장히 정말 머리가 좋고 굉장히 남들이 그 미처 느끼지 못한 이런 것들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쁜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황궁에 황궁 도서관이 있어요. 석실검괴 해가지고 거기는 황궁에 규정한 도서를 많이 보관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거기를 가서 이제 규정한 자료도 많이 접하고 자료 정리하고 그러면서 뭐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4년의 준비 작업을 거쳐서 마침내 기원전 104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필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씁니다. 사마천은 성격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 같아요. 쓰면서 오로지 여기에만 몰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회적인 교제 관계 이런 것도 거의 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그 사관 원부 끝나면 이것만 씁니다. 그렇게 났는데 난데없이 엄청난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릉의 화라는 그런 시련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흉노라는 민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 흉노 있고 밑에는 한나라죠. 지금의 흉노는 중국 북쪽 몽고 있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이 흉노는 전국 시대부터 중국 변경에 자주 침범해온 그 민족이에요. 초원지대에 사는 민족이라서 지금 몽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주로 많이 출연하면은 가을에 이제 추수 다 끝나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유목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이제 한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해놓으면 가을에 와서 막 말 타고 군대가 와서 이걸 막 탁탁 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자들도 잡아가고 그 폐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만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이 만리장성이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흉노하는 이름이 또 참 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뜻을 보면 흉노, 오랑캐 흉자예요. 오랑캐 흉. 그리고 노예 노자, 종노자잖아요. 이 자기 민족을 이렇게 불렀을 리는 없고 이건 아마 중국 쪽에서 이렇게 낮춰 불렀던 것 같아요. 자기들 너무 괴롭히니까 아마 이런 나쁜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흉노가 중국 자주 침범하니까 아주 그 골칫거리였는데 저기 한나라 개국 황제가 유방 아닙니까? 유방 한 고조거든요. 이 한 고조가 이 흉노를 한번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먹고 군사를 이끌고 한번 흉노를 치러 갔어요. 갔다가 오히려 흉노군에게 완전히 물샐 틈 없이 포위돼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방 그 한고조 군대가 정말로 구사일생 끝에 겨우 살아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고조가 너무나 혼이 나가지고 이 흉노라면 아마 공포증이 먼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노하고 화친을 합니다. 화친을 할 뿐더러 이 한나라가 이 자기들이 말하는 오랑캐 나라에 조공을 바칩니다. 한나라가 오히려 아주 해마다 비단이다, 금이다, 막 곡식이다 이런 그 예물하고 또 여자들을 또 이렇게 흉노로 보냅니다. 그것도 그냥 하찮은 그런 집안이 아니라 공주라든지, 그죠? 귀족 집안의 여자들을. 그렇게 해서 흉노와 한이 한동안 그 평화를 유지했어요. 평화를 유지했는데 계속 쭉 오다가 이 한나라 7대 무제 때 와서 달라집니다. 이 무제는 그 시호가 무자잖아요. 무제, 문무 할 때 무제, 무인, 그죠? 무술, 무자가 붙은 황제는 대체로 전쟁을 많이 하는 황제예요. 이런 시호라는 것은 죽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서 붙이는 이름입니다. 이 무제가 흉노를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관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흉노를 대대적으로 칩니다. 마침 그 한무제 초기에는 그 위청과 곽거병이라고 아주 대장군 위청, 표기장군 곽거병 이런
좀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활약으로 이 흉노족이 저 고비 사막 북쪽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흉노족이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흉노 어느 왕 때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그 왕이 한나라에 화친을 요청하고 이래가서 이제 무제가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을 이 흉노에서 억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흉노 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차제후 선우라고 차제후는 그 흉노족에는 흉노족의 왕을 선우라고 합니다. 선우. 이 선자는 단자로도 우리가 단어도 읽거든요. 단어도 읽지만 여기서는 선우로 읽습니다. 선우. 차제후 선우가 또 이제 화친을 요청해 와요. 우리가 어떻게 한나라 하고 우리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황제를 아주 어른을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납작 엎드리니까 무제가 이번에는 뭔가 진정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신을 아주 대규모로 보냅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사신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아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나라 사신단이 흉노에 갔습니다. 흉노에 갔는데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이 선우가 또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해져 있어가지고 이 한나라 사신단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는 귀국하겠다 이렇게 됐어. 돌아가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흉노 내부에서 모반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흉노 왕이 너희가 이 사건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엮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또 억류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무제가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또 흉노를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는 이미 아까 대장군 위청이나 표기장군 곽구영 같은 사람은 죽고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무제가 총애했던 장군이 이광리라고 있습니다. 이광리. 이광리 장군이 있는데 이사장군 이광리인데 이광리는 무제가 굉장히 총애했던 이부인이라는 후궁의 오빠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광리는 누이 동생 백으로 장군이 됐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무 쪽으로 굉장히 뭐 뛰어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무제가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리에게 3만의 기병을 줘가지고 천산에 가서 그 흉노 우현왕을 치라. 흉노에는 선우가 있고 그 밑에 우현왕 좌현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로 치면 이 선우가 황제격이고 이 우현왕 좌현왕은 이제 왕격인데 천산에 가서 우현왕을 치라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릉이라는 이릉에게 오늘 이제 나오는 이릉의 화에 이릉에게 너는 그 이광리 장군 이사 장군의 후방에서 보급을 담당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릉이 들으니까 자기는 싸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릉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이광입니다. 아까 이광리하고 이름 비슷하죠. 이광 장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광. 이 사람 할아버지가 이광인데 흉노하고 70여 차례 전쟁을 벌였던 아주 참 뛰어난 명장이에요. 이광. 그래서 이 사람은 흉노는 이광 이름만 들어도 막 무서워해요. 막 이 사람이 워낙 활약을 많이 하니까 비장군 하는 그 호칭이 붙을 만큼 그런 뛰어난 장군인데
자기 할아버지 그걸 봐서라 자기는 정말 전투에 참가해가 사는데 자기 보고 후방에서 보급 업무를 맡으라니까 난 좀 사고 싶다 이래가지고 무제에게 알련을 하고 저는 그때 참 이릉은 어디 있었냐면은 지금의 감숙성 장액이라는 곳에서 5천의 병사를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후방 보급 업무를 해라 이러니까 이제 황궁에 가서 이제 무제를 배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 휘하에 있는 5천 병사는 궁술과 검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저한테 한 부대를 맡게 해주시면 제가 출정해서 우리 이광리 장군한테 몰리는 그 흉노의 주의력을 조금 분산시켜서 이광리 장군의 압박감을 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내한테 줄 기병이 지금 없다. 이러니까 저는 5천의 보병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아주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릉 부대가 5천의 보병으로 이제 출정을 합니다. 하니까 이 무제가 그 노박덕 장군이라고 노박덕 장군이라고 이 사람한테 명해가지고 이릉 부대를 잘 영접하고 또 좀 후방에서 지원을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근데 이 노박덕 장군이 들어보니까 조금 자존심 상해요. 자기는 정말 백전노장인데 이릉 장군 저 젊은 장군 뒤치다거리를 하라. 좀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러시니까 이 사람이 황제한테 상주문을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배하 지금 흉노 쪽에는 말이 살찌고 흉노 병력 굉장히 강성한데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릉하고 좀 여기서 머물렀다가 내년 봄에 우리가 같이 협공을 해서 가면 선우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주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무제가 그걸 보더니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릉이 저희가 5천 보병으로도 충분하다 했는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려니까 겁이 났구나. 그래서 이 노박덕 장군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런 상주문을 올리게 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노박덕 이 사람은 거연 가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저기 지금 서하에 오랑캐가 침입했다. 그러니까 서하에 가서 그걸 막아라. 보내버립니다. 이것도 참 이릉이 운이 없는 거예요. 노박덕이 그대로 있었으면 나중에 이릉이 정말 굉장히 어려웠을 때 후방에서 지원군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지원군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릉한테는 준계산 흉노가 있는 그 근처예요. 거기 가서 진을 치고 가라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30일을 북쪽으로 이제 행군을 해가지고 준계산 가는 데 가서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흉노의 주력군하고 딱 부딪히게 됐어요. 흉노 주력군, 흉노의 선우, 흉노왕이 이거는 그 주력 군대하고 부딪혔습니다. 원래 이릉은 황제한테 말할 때는 흉노 병력의 좀 주의력을 분산시켜서 이릉한테만 몰리는 그거를 좀 덜어드리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주력군하고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릉이 처음에는 잘 싸웠어요. 아주 전술도 잘 짜고 해가지고 막 흉노 병사들 막 수천 명이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흉노는 3만 기병이 왔어요. 연 5천 보병이고. 정말 그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아주 잘해가지고 막 저쪽 적군을 수천 명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흉노 선우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기병들 막 모았습니다. 막 모아가지고 8만 기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8만 기병으로 싸우니까 이 5천 보병이에요. 걸어다니는 이게 되겠습니까? 이때부터 정말 이릉에는 지옥 같은 생각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막 이제 막
압도적인 그게니까 퇴각하면서도 막 싸웁니다. 싸우면서도 이런 부대가 처음에 잘 싸워가지고 퇴각하면서도 막 3, 4천 명씩 죽이고 막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막 그래 했는데 또 운이 없었어요. 그 이릉 부대에 관감이라는 한 그 사람이 그 부대의 교위하고 좀 아마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모욕을 당했던 모양이야. 교위로부터 모욕을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흉노 진영으로 투항해버린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일러 바칩니다. 지금 이런 부대에는요, 지금 무기도 많이 없고요, 지금 지원군도 없습니다. 하니까 흉노 그 선우가 야 이거 됐다 싶으니까 막 공격을 막 이제 총공격 퍼붓는 거예요. 정말 더 어려워진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막 계속돼요. 그러면서 막 한 10여일간 싸웁니다. 계속 한 수백 리를 막 옮겨가면서 그렇게 싸우는데 이거 막 그 흉노 병사는 막 이렇게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막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어떤 그 좀 협곡 속에 가서는 막 퇴로를 막아버리고 산 위에서 막 돌을 막 굴러내리고 막 그러니까 이런 부대 5척밖에 안 되는 부대가 지금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 그래서 이릉이 그때 이거 잘못하면 이게 다 몰살당하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자기가 참 큰 결심을 합니다. 그 남은 병사들 모아놓고 남은 양식 조금씩 나눠주고 물 좀 나눠주고 이제 각자 포위망을 뚫어라. 우리가 같이 있다간 다 죽는다. 각자 포위망을 뚫어라.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 그리고 살아 돌아간 자가 있으면 폐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이제 이릉하고 한연전이라는 이제 두 장수가 이제 앞장서서 하는데 뒤에 따르는 사람이 이제 한 10여 명밖에 안 돼요. 근데 흉노는 기병 수천 명이 뒤에서 막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 북을 치려도 북도 찢어져 소리도 안 나요. 그러던 차에 같이 그 병사를 이끌던 한연연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이릉이 이제 폐하를 별 면목이 없다 하면서 투항을 합니다. 흉노의 투항. 자, 그래서 이제 한나라 조정에서는 처음에 이릉이 잘 싸우고 있다 하니까 뭐 전부 다 축비를 들고 막 좋아하다가 나중 되니까 아이고 뭐 이게 투항했다는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막 이제 무죄는 막 분노하는 거예요. 진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신들도 처음에는 이릉 막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이릉 전부 다 비판합니다. 뭐 죽일 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무죄가 우리 사마천에게도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사마천은 사실 이 중신들이 막 그 황제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릉을 막 비난하고 막 욕하는 이거를 보면서 속으로 저래서는 안 된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사마천은 이릉하고 별 교육 관계가 없어요. 이릉이 그 전에 궁에서 시중하는 직책이 있어가지고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보고 뭐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말을 섞고 서로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하는 일도 그런 건 없었지만 평소에 들은 바도 많고 자기가 봐도 굉장히 이릉이 인간 됨됨이가 훌륭하고 부모에게 아주 효성스럽고 부하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아주 그 됨됨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릉이 저기 뭐 5천 병사로 보병으로 8만 기병을 어떻게 죽게 살게 싸웠는데 지원군도 없고 무기도 다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중과부족으로 패했는데 아마 그 이릉이 저렇게 투항한 것은 필시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중에 한나라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죄가 너희 생각 어떠냐 물었을 때 이릉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릉을 적극 옹호를 한 거예요. 옹호를 하면서 과거에
어떤 명장도 이 이상 더 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더 화가 났어요. 무죄는 일흥이 그렇게 투항한 것도 하나지만 또 하나 아까 이광리라고 있었잖아요. 이광리 자기 애첩의 오빠 이사장군 이광리가 천산 쪽에 있는 흉노를 치러 갔는데 역시 패배했거든요. 패배해가지고 자기는 이광리를 좀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하고 싶었는데 패배가 와가지고 기분이 나쁜 데다가 사마천이 이광리의 그거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일흥을 옹호하는가 보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무죄가. 그래가지고 더 화를 내가지고요. 사마천을 투옥시켜버립니다. 투옥시키고, 파면합니다. 퇴사를 해서 파면하고 감옥에 넣어요. 감옥에 넣었는데, 그리고 감옥에서 막 칼 차고 아마 큰 칼 차고 때리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일흥이 흉노에서 흉노왕에게 병법을 가르친다 하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무제가 더 화가 나가지고요. 일흥의 가족들 있잖아요. 일족들을 다 참수시켜버렸어요. 목을 잘라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흥이 아니고 이서라는 사람. 맹한나라 사람인데 흉노로 투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일흥으로 잘못 누각해가지고 일흥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일흥이 그걸 또 나중에 듣고 굉장히 망연자실했죠. 망연자실하고 좀 억울한 면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일흥은 흉노 땅에 정착합니다. 흉노 왕이 자기 딸을 공주를 또 주고 부마로 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벼슬도 주고 그래서 흉노에서 살지만 흉노 왕 곁에 얼씬거리고 그런 건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적극 협조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일흥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죄가 일흥이 거기서 벼슬도 하고 이렇다 하니까 이 사마천을 네가 나를 속였다. 네가 나를 속였다 하면서 일흥을 적극 변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황제를 속였다. 황제 기망죄로 해가지고 사형을 언도해 버렸습니다. 예,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런데 사마천은 정말 자기 아버지의 뜻을 한시도 잊지를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한나라 때에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대로 사형받는 거. 그 사형도 굉장히 잔혹한, 허리가 잘려 죽는 요참형이에요. 그 사형을 받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거금 50만 전. 거금 50만 전을 내고, 이제 죄를 면제받는 게 있고요. 사형을 면제받는 게 있고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궁형받는 거예요. 궁형이라는 거는 생식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사마천 무죄의 노염을 쌓아서 파면되고 투옥되고 가혹한 형벌과 신문 끝에 황제 기망죄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천은 살아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는 이 거금 50만 전을 낼 형편이 안 돼요. 돈은 없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궁형. 그래서 궁형을 받습니다. 이 궁형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 요도만 남기고 다 제거한대요. 아주. 네. 남자의 고환까지도 다 없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처가 나올 때 아주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부형이라고 합니다. 썩을 부자. 부형. 그걸 받고 이제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감옥에서 계속 집필을 합니다. 집필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나라의 연호가 바뀌면서 대사면령이 내려져가지고 추록해요. 추록하면서 무죄는 이 사마천을 궁형에 처한 것을 조금 후회했다고 그래요. 아마 좀 미안했던지
중서령이라는 벼슬을 줍니다. 중서령. 이거는 환관들이 맞는 벼슬이에요. 이미 사마천은 환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서령인데, 이 중서령은 황제와 상서 사이에서 뭐 문서를 이렇게 전달도 하고, 그래서 황제의 정무를 돕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거로 일하면서 이제 자기 업무도 하면서 또 계속 저술에 박차를 갑니다. 심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 몸의 심신의 고통도 그렇지만 이 궁형이요. 평생을 고름하고도 싸워야 된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가장 이 사마스를 괴롭힌 것은 자기가 어떤 치욕감, 그 치욕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그 저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발분한다. 온 마음과 몸을 모아서 막 떨치고 일어나는 거. 그죠? 분발하고 같은 뜻입니다. 분발하는 거. 그때마다 자기 내려누르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 이런 거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다시 분발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때 심정을 잘 나타낸 게 보임안서 하는 자기 친구 임안이라는 친구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 당시 사마천의 임안이라는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에도 9번씩이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집안에 있으면 망년자실에 있고 집 밖에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른다. 왜냐하면 공명을 받아가지고 거세가 되면 수염도 나지 않고 목소리도 점점 가늘어져서 여성화돼요. 환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를 받아요. 아주 업신여기를 받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등줄기에 땀이 막 흐르면 옷이 젖지 않은 날이 없다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궁형을 받을 때 자기가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도 있지만 깃털보다 가벼운 죽음도 있다. 응? 내가 지금 죽으면 9마리 소 9마리 소의 트럭 하나 뽑아내는 것과 같은데, 나의 죽음은 같은데 이게 개미나 땅강아지의 죽음과 뭐가 다르겠냐.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죽는 것은 가치가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심정도 보이만서에 자세히 아주 긴 편지입니다. 아주 긴 편지. 거기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참 처절한 노력 끝에 마침내 16년 만에 태사령이 돼가지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쓰고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16년 만에 사기를 완성합니다. 53세. 중국 역사상 최초의 대역사서. 3000년간의 역사를 담은 대역사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기하는 책, 사기. 자, 명칭은 어떻게 사기를 붙였냐? 사마천 사후에는 이 책에 이름이 특별한 게 없었고, 불리기를 태사공서. 태사공 하는 거예요. 사마천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사공서 또는 태사공자서라고도 하고요. 또는 태사공기 이렇게 불렸다가 나중에는 태사공기의 사자하고 기자 요걸 따서 사기로 명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통사예요. 역사는 단대사가 있고 통사가 있잖아요. 단대사 하는 거는 한왕조의 역사. 예를 들면 한나라면 한나라 역사, 뭐 당나라면 당나라 역사. 요거만 하는 게 단대사인데 이거는 여러 왕조를 쫙
통사예요. 전설상의 황제에서 한무제 시대까지. 그리고 여기서 참 간 게 획기적인 역사 기술 방식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뭔가 창조적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년체, 그 이전의 중국 역사는 전부 다 편년체입니다. 편년체.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건 발생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 뭐 2000년에는 뭐 2001년은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적는 건데 이거를 탈피해서 기선체라는 새로운 역사 기술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방대한 규모, 총 130편 52만 6,500 여자. 이게요, 전부 다 이게 종이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주간에다가 쪼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자, 이게 사마천이 그 사기를 저술할 때의 그걸 상상해서 그린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젊을 때 얼굴 같아요. 자, 편년체와 기전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편년체, 역사적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사기 이전의 역사서는 모두가 편년체입니다. 공자의 춘축하는 역사서도 편년체예요. 이거는 쓰기는 쉬워요. 연대별로 쑥 쓰면 되지만 이건 굉장히 평면적인 기술 양식이다. 그런데 기전체 하는 건 기전체는 이 기전체 사기에 보면은 130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본기라고 있습니다. 황제, 군주 이런 사람들을 다룬 사적을 다루는데 그 본기의 기자 그리고 역시 사기의 열전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그 기술한 그 열전에서 이 전자 여기에 따가지고 기전체 하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 편년체와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입체적인 방식, 아주 입체적인 방식. 자, 사기의 구성 5부분입니다. 본기 12건, 12건 하기도 하고 12편이라고도 하고 세가 30건, 열전 70건 뭐 이렇게 쭉 되는데요. 12본기 하는 거는 역대 왕조 및 군주들의 사적, 어떤 왕이 무엇을 했고 이게 본기입니다. 그리고 세가 30세가 이거는 제후들 황제나 뭐 군주 밑에 있는 제후들의 사적 및 황제의 친척과 또 공훈을 세운 신하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예외적으로 공자와 진섭도 들어있습니다. 공자는 제후가 아니에요. 아닌데도 그 공자가 사상가 교육자로서 그 공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사마천이 자기가 거기다 임의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진섭은 진성이라고 왜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 진성과 오광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성과 오광이 중국 최초로 농민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 진성인데 요 습은 그 진성에 자를 넣어가지고 진섭 이렇게 해가지고 공자와 진섭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70열전 이게가 사기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 아주 뭐 왕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 자객도 있고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과 사건들 이런 거를 이렇게 아주 썼고요. 여기서 사마천의 역사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는 각 시대의 연표고요. 서는 분야별 문화사 및 제도사 성격을 해서 예의의 변천 과정을 담은 예서, 음악 변천 과정을 담은 악서, 그리고 뭐 군사 그런 변천 과정을 담은 율석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사기. 자, 사기는 한마디로 인간학의 보고라고 합니다. 인간학의 보고. 자, 사기에 대한 참 고금의 평가를 보면요. 아주 그 사료 해석이 충실하다. 그리고 아주 이 사마천이 문장력이 뛰어납니다. 유려하고 사실감, 생생하게. 그리고 그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드러내가지고 그 인간의 본질, 아주 예리하고 또 생동감 있게 기술했습니다. 이 사마천이 그 일흥의 화에서도 봤었고, 일흥의 화를 당할 때 아무도 자기가 그렇게 고초를 당하게 됐을 때, 사마천 자신이 황제 주변에서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궁형을 당하고 남한테 업신여김 당하는 이런
그래서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정치, 군사, 청문, 역법, 예약, 지리, 각 시대의 사회 상황까지 다뤄서 중국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고대에 2100여 년 전에 그 고대에 사료를 선택하는 게, 사료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한계도 있고요. 인물을 서술할 때 이 사마천이 포평해가지고 이 포는 칭찬한다. 폄은 꾸짖는다. 뜻이 있어요. 포평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마천 자기의 주관적인 그걸로 합니다. 칭찬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사기의 상당 부분 역사가 자기가 살았던 한 나라 역사에 좀 편중돼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좀 비판의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두고 볼 때 그 아득한 기원전 시대에 이 정도로 풍부한 내용, 그리고 그 짜임새 있는 체제, 그 기전체라는 이런 짜임새 있는 체제 갖추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문장력으로 생생하게 그렇게 역사서를 만든 점은 후대에 칭송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이 이제 평가입니다. 자, 사기를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사기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문장력의 문학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 삶의 본질을 통찰한 철학서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련기를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사마천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게 많이 배어 있습니다. 정말 그 궁형이라는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 그거를 딛고 일군 불후의 역작이다. 그리고 이 사기가 나옴으로 해서 후대의 역사 기술은 다 이제 이 기전체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후대 역사 기술의 하나의 전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사에 중국 각 역대 왕조가 공인하는 역사서, 정사의 하나의 체제로 국권이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사마천은 아마 사마천의 그 생물 연대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무제 말년에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사기를 완성한 이후에 사마천의 발자취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천은 이 사기 외에 부라는 문학 양식이 있어요. 시와 산문에 좀 경계점에 있는 그 부를 8편을 썼다고 그러는데 현재 한 편이 남아 있습니다. 비사부르부, 그죠? 비사부르부. 제목도 굉장히 좀 뭔가 비감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사마천 가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물론 결혼했으니까 부인도 있었을 테고, 근데 사마천은 나중 자기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도 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형제도 없고, 자기 혼자 외롭게 살았다. 그런 그게 나오는 걸 봐서, 가족이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식에 대해서도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딸 하나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이 딸을 나중에 결혼시켰는데 그 사위가 성상까지 오릅니다. 아주 높은 벼슬 성상까지 오른 그 이름이 양창 있고 거기에 두 외손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외손자 중에 양군이라는 그 외손자가 자기 외할아버지의 이 사기가 사마천 좀 이렇게 사후에 이렇게 비상돼 있었다. 어디에 숨겨져 있었대요. 아마 그 사기에는 자기 생존했을 한 무제에 대한 것도 썼거든요. 무제가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리는 측면도 있지만 또 폭정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폭정을 아마 또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비상돼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유추해 보는데 그러다가 사마천이 사후에 이 양운이
그 외할아버지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기를 보급한 첫 번째 사람이 외손자 양운이다 하는 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마천이 동상이에요. 사마천 동상. 그 여기 흐릿한데 한 손에 그 죽간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사마천 사당 입구에 쓰인 건데 여기 사필소세 역사의 불씨 세상을 밝힌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필소세. 이게 사당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청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마천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 어려움에 처한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 사람의 삶이 주는 어떤 그런 감동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힘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